이번 시간에는 캡슐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화는 객체와 객체의 상태와 행위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바에서는 이 객체의 상태와 행위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을 우리가 이미 기본 시간에 해봤죠. 클래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상태를 필드로 관리하고 행위를 메소드로 관리하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카 클래스를 한번 볼게요. 이 카 클래스를 보면은 이렇게 카 넘버, 카 타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드로 정의를 해 두었고 이런 것들이 상태로 관리가 되었었죠.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 스탑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메소드, 행위를 나타내는 기능들을 이렇게 클래스 안에 메소드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이렇게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캡슐화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적어놓은 이제 세 줄이 있는데 이 세 줄을 이제 적어놓은 이유가 요즘 패러다임이 또 함수형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OOP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캡슐화라든지 상속, 추상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개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캡슐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캡슐화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객체별로 상태가 관리가 되는데 이런 상태들이 연결되면은 나중에 그 상태를 추적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말에 공감을 하고요. 객체 지향에서 추성화, 상속, 뭐 캡슐화 이런 그다음에 다형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다형성 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개념을 이용을 해서 랭귀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이 되고 있는 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화 관련해 가지고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접근 한정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클래스를 작성을 하면서 퍼블릭, 프라이빗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외부에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키워드가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디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여기 코드를 하나 적어놨는데요. 퍼블릭이라고 붙은 애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볼게요. 메소드든 필드든 퍼블릭이라고 붙이면은 마이카.닷 하고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목록 중에 프라이빗이라고 된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고 퍼블릭이라고 된 것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자, 프라이빗으로 해놓게 되면 필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마이카.카 넘버라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빨간 줄 거치는 거 보시죠? 여기 보면은 신텍스 에러. 카 넘버 is not visible. 접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프라이빗으로 해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프로텍티드는 이 상속을 저희가 공부를 할 때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프로텍티드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프로텍티드를 하게 되면은 요 패키지 내 여기 이제 예제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이 이제 폼을 상속하고 있는 클래스인데요. 이 폼이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으면은 이 폼이라는 패키지 내에서는 접근이 가능해요. 패키지는 다르지만 폼을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상속과 관련된 부분은 상속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로 디폴트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디폴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키워드를 붙이지 않은 것을 디폴트라고 합니다. 이런 걸로 면접 볼 때 장난치는 면접관들이 좀 많이 있죠. 예. 접근 항정자가 몇 종류냐 이렇게 물어보죠.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3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면접 탈락입니다. 디폴트까지 붙이지 않은 것도 이 접근 한정자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를 붙이지 않으면 동일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뭐 상속을 하든 말든 뭐 그런 건 상관없고요. 상속 받을 때도 접근 가능하려면 프로텍티드로 해야 되고요. 아무것도 안 붙이면은 동일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프라이빗과 퍼블릭 이런 것 접근 한정자를 이용해서 자바에서는 이 캡슐화를 지원하고 있죠. 이 캡슐화라는 것 자체가 클래스 내에 자바에서는 클래스 내에 멤버들 필드와 메서드를 멤버라고 하는데요. 이 멤버들을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의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상속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를 알아보기 전에 개념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물려받는데 자식은 이제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자식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살을 붙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앞서 설명했다시피 현실 세계에서는 이 자식과 부모가 그 기능이나 특성을 뭐 물려받을 수는 있지만은 이 현실 세계의 코딩에서는 자식과 부모는 같은 게 아니죠.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 상속을 이용한 코딩보다는 클래스 구성을 통한 코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추성화 상속 이런 개념보다는 뒤에 강의가 될 그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수많은 디자인 패턴들이 클래스 상속보다는 클래스 구성을 통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하지만 이제 상속을 이용한 프레임워크들이 좀 많아서 이 코드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컴포넌트라는 패키지가 있고 이 컴포넌트에 component.java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이 컴포넌트는 with, height, id, title 이런 필드를 갖고 있고요. 이런 상태를 관리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 밑으로는 뭐 get, height 이게 이제 퍼블릭으로 값을 필드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메소드들 getter, setter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컴포넌트 생성자는 이제 초기화할 때 id와 타이틀을 입력받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우측에 예제 소스를 보시면 이제 보시면 input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 컴포넌트가 인풋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소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인풋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열어보시면 인풋 클래스는 컴포넌트라는 부모 클래스를 확장했다라고 되어 있죠. extends. 그래서 자바에서는 상속을 extends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nput 클래스는 컴포넌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 지금 input 클래스에는 set value, get value 이런 것만 있고 여기 보시면 get id라는 것은 없는데 지금 get id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컴포넌트에 보시면 부모 클래스죠. 컴포넌트가 input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이고요. extends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 보시면 get id라는 메소드가 있죠. 네, 이렇게 input 클래스가 컴포넌트 클래스를 확정을 했다.
라고 하면은 컴포넌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와 필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et with, set with, 뭐 height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컴포넌트에는 지금 get value라는 게 없죠. 예, get value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input 태그에 value라는 필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서 get value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메서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서 설명했던 캡슐화에서 정보 은닉 관련해 가지고 프라이빗 퍼블릭 해놨는데요. 컴포넌트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get id를 프라이빗으로 바꿨다. 저장. 이렇게 하면은 우측에 보시다시피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get id 메서드는 컴포넌트에서 안 보인다, 접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not visible이라는 뜻이 접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인풋 클래스를 보면은 여기 좀 생소한 게 또 하나 있죠. 제네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꺽쇠로 붙여둔 걸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이 입력받는 타입이 그 값이 뭐 스트링일 수도 있고 인티저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뭔가 클래스 내에서 사용하는 타입이 동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제네릭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제네릭은 꺽쇠 안에 지금은 T라고 썼는데 이게 T라고 써도 되고 C라고 써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T라는 타입을 이 클래스 내에서 이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두 번째 파라미터 디폴트 밸류 여기 T라고 했죠. 그럼 지금 여기 스트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매튜라는 애가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처음 입력될 때 스트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들어왔을 때 얘는 이제 스트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20라인에 보시면 여기는 숫자로 들어와 있죠. 인티저. 그럼 얘가 처음 들어왔을 때 숫자죠. 그럼 t는 인티저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네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속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한 가지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풋 클래스를 보시면 제가 여기 밑에다가 오버라이드라고 골뱅이 오버라이드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자바에서는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주석이죠. 그럼 주석이 뭐죠? 주석은 코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애잖아요. 자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주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오버라이드라는 어노테이션, 오버라이드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버라이드가 뭐냐?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자식이 똑같은 메소드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컴포넌트에 있나요? 없죠. 네,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toString 메소드는 오버라이딩 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럼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어디 있죠?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자바 API 오브젝트 클래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브젝트 플랫폼 SE7 이렇게 나오는데 8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버전을 의미하는 거긴 한데 지금 살펴볼 클래스 오브젝트 클래스는 버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요 오브젝트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문서가 나오는데요. 이런 문서를 API 다큐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를 이제 여러분들이 쭉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 API를 자주 찾아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문서에 보시면은 여기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얘가 클래스 명이고요. 그다음에 패키지는 java.la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사용을 하실 때 패키지가 다르면 우리가 임포트를 했었는데 이 패키지 중에서 유일하게
java.lang이라고 되어 있는 패키지는 따로 임포트를 안 해줘도 되는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입니다. 그 패키지 안에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자바에서 사용하는 모든 클래스들의 부모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바에서는. 우리가 상속을 받으려면 익스텐즈를 썼는데 익스텐즈를 하지 않더라도 자바에서는 자동적으로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갖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보시면 컨스트럭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얘기하는 거죠. 생성자. 이거는 지금 현재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내리면은 메서드 서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서드 서머리를 보면은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는 클론, 이퀄, 파이널라이즈, 겟 클래스 등등등 있고 여기에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오버라이드라고 붙여놨던 toString 메소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toString 메소드 위에 오버라이드라고 붙인 거예요. 이 input이라는 클래스, 자바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클래스는 이 익스텐즈가 없더라도 오브젝트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줄 때 오버라이드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자식이 재정의하는 거죠. 재정의. 이 바디 안에 로직을 새로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input 클래스가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자, 그런데 이 골뱅이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주석 어노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지워주더라도 실제 코딩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버라이드라고 붙여준 이유는 그냥 가독성을 위해서 개발자가 상속을 받아서 뭔가 메소드를 재정의했는데 이게 재정의한 메소드인지 아니면은 그냥 메소드인지 코드만 보고 판단하기 편하게 하라고 노테이션 주석을 붙여놓은 거니까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객체 지향의 추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데이터 추상화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네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데이터 추상화는 특정 세부 정보를 숨기고 사용자에게 필요 정보만 표시하는 프로세스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이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뭐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자바의 객체 지향에서 추상화는 일반적으로 공통 분모를 찾는 일반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사용될 메서드를 부모 클래스가 미리 이름만 정해놓고 그 구현은 자식들이 알아서 구현해라.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추상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추상화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뭐 상속하고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아요. 개발자들 사이에 권장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적어 놓긴 했는데 이 추상화가 또 클래스 말고 상속 말고 이제 다형성이란 부분하고 합쳐지게 되면은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 건 아니고 일부 디자인 패턴에서도 사용되고 있기는 한 그런 기법이긴 합니다. 어쨌든 요즘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추세고요. 하지만 기존의 프레임워크들을 좀 공부를 하려면 문법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동물이라는 게 있고, 동물이 있고, 그 밑에 뭐, 개, 돼지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개와 돼지는 동물에 속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개하고 돼지하고 갖고 있는 공통적인 행위, 그 행위가 이제 울음소리라고 한번
울음소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동물의 울음소리는 모두 다르잖아요. 개는 멍멍, 돼지는 꿀꿀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동물이라는 이 부모 클래스의 울음소리라는 이 행위를 나타내는 메서드를 미리 구현해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미리 만들어 놓더라고 하더라도 개가 동물을 이제 익스텐즈 해가지고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게 됐을 때 이 울음소리라는 메서드를 다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굳이 어떤 동물이 어떤 울음소리를 갖는지는 개별적으로 다 다른데 구현할 수가 있을까요? 예, 없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추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animal.java라고 하나 만들고요. 예,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울음소리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public void cry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추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상화 개념을 쓰게 되면 이 애니멀 클래스에서는 크라이라는 메소드가 구현이 되어 있으면 안 되죠. 클래스는 메소드를 정의를 했을 때 무조건 이 브레이스 가로 안에 바디를 구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뭐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구현을 안 해도 되게끔 해주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사이에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중괄호는 쓰실 필요가 없고 이 메소드는 상속받는 애가 알아서 구현해 라고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bstract를 이 메소드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지금 빨간색이 뜨는데 이 빨간색이 뜨는 걸 보면 abstract 메소드 cry는 abstract 클래스에서만 정의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클래스도 abstract 키워드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abstract 이렇게 그러면은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코드가 없는 메소드를 가진 클래스 이거를 추상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추상 클래스를 만들 때는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제니까 하나 더 만들어 보자면 void sleep 동물들이 자는 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잔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슬립이란 메소드는 구현이 되어 있고 cry라는 메소드는 abstract 키워드를 붙여서 구현을 상속받는 애들이 해줘야 되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추상 클래스 작성은 완료가 됐고요. 이 애니멀 클래스를 이제 상속받아서 피그와 도구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java 클래스 하고 extends animal 이렇게 하면은 빨간 줄이 거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 abstract 메소드, 즉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구현하라라는 뜻입니다. 올려보면은 여기 보시면 도구 must implement 구현해야 된다. 애니멀 크라이 메소드를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빠른 수정을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add-on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구현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버라이드라는 어노테이션이 자동적으로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현해주면 되죠. sysout 왈왈이라고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피그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 파일 pig.java 클래스 만들고요. extends any 이렇게 만든 다음에 빨간색 뜨죠? 빨간색 뜨면은 빠른 수정을 눌러도 되지만
직접 이번에 한번 타이핑을 해볼게요. public void cry였죠. 구현해 줄 때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애니멀에 이 abstract를 뺀 나머지 부분을 똑같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적어 주시고 브레이스를 쳐서 구현할 부분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override 라고 적어 주셔도 되고 안 적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without 얘는 꿀꿀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추상 클래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추상 클래스고, 그렇다면은 추상 클래스를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이제 다형성 부분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코딩을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my 도구.cry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왈왈이라는 게 왈왈이라고 찍힌 걸 볼 수가 있고, 피그도 한번 만들어 보면은 피그 my 피그는 new 피그 my 피그.cry Alt Shift O를 눌러서 임포트를 해주고요. 여기 임포트 지금 되는 거 보이시죠? F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월말 꿀꿀 이렇게 출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구와 도구는 애니멀을 상속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cry 말고도 슬립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할 수가 있죠. 슬립은 이미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호출하기만 하면 될 겁니다. my pig.slip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GGG 아주 슬립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추상화를 사용하면 그러면 얘를 어디서 활용할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다루려고 할 때 여러 개 동일한 타입의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배열이라고 했고, 그 배열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타입이 도구고 피그인데 배열은 같은 타입만 입력이 가능하지 않나요? 라는 의심이 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심이 안 들으셨으면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구하고 피그는 지금 타입이 도구, 피그 이렇게 다른데 배열에서 어떻게 얘 두 개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느냐? 얘는 도구하고 피그는 애니멀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부모 타입은 같죠. 부모 타입은 애니멀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요. 피그가 애니멀을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거고, 도구도 애니멀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둘의 공통 분모는 애니멀이죠. 그래서 피그와 도구는 애니멀 타입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만. 피그라는 클래스에 런이라는 메소드가 구현이 되어 있고, 도구에는 런이라는 메소드가 구현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런이라는 메소드는 도구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하지만 애니멀이라는 부모를 둘 다 상속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cry라는 메소드를 구현해라고 이 abstract 키워드를 이용해서 강제했죠. 그러니까 애니멀을 상속받은 애들은 무조건 cry 메소드를 구현해야 되는 거고, 애니멀을 상속받은 애들은 cry 메소드를 자체적으로 구현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되죠. 그래서 피그와 도구를 같은 배열에 담을 수 있는데, 배열에 담길 때는 피그, 도구 이렇게 따로 담기는 게 아니라 애니멀이라는 타입으로 담기게 되는 거고요. 자바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 배열에 담긴 애들을 꺼내와서 사용할 때는 크라이와 슬립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피그에서 개별적으로 구현한 런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런이라는 메소드는 애니멀에서 구현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구현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추상화라고 합니다.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배열을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우리 리스트 배웠죠? 어레이 리스트. 애니멀 타입으로만 받을 거예요. 팩트라고 하죠. 그래서 new 어레이 리스트 Alt Shift 눌러서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펫에 마이도그하고 마이피그를 추가를 해볼게요. add 마이도그 add 마이피그 그냥 패치라는 변수에 리스트 타입으로 리스트로 마이도그하고 마이피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독하고 마이피그에는 애니멀 타입이니까 같은 배열에 저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꺼내올 수 있는 메소드는 애니멀 타입에 있는 cry 또는 sleep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얘를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for cry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도구와 피그 클래스는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cry 메소드가 항상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되죠. 왈왈 꿀꿀 이렇게 두 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화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른 형태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끔 만들 수 있죠. 네, 이런 것을 다음 시간에 배울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추상화 메소드를 사용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부모가 먼저 구현을 해놓지 않고 자식들에게 위임을 하게 되죠. 자식들이 abstract 키워드가 들어간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를 자식들이 구현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는 다양성 강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기둥 형태의 음료수를 이렇게 보면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동그라미로 보일 때도 있고 사각형으로 보일 때도 있고 원기둥으로 보일 때도 있죠. 이렇듯이 객체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양성입니다. 자바에서 다양성을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추상화 때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다양성을 한번 살펴봤었죠. 맛보기로. 앱스트랙트를 이용한 상속 외에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다양성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다중 상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즈 할 때 부모 클래스 하나만 적을 수가 있고요. 2개 이상을 적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다른 종류의 자료 타입이더라도 동일 타입으로 다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코딩을 할 때. 그럴 때에는 다중 상속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자료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다중 상속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코드를 잠깐 좀 볼게요. 폼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폼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타이틀 클래스 익스텐즈 하고 있고요. 인풋 익스텐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라는 애도 익스텐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임플리먼츠라고 되어 있죠. 자바에서 다중 상속을 사용을 하려면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할 때에는 상속 때 익스텐즈를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먼츠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로만 보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이 그림을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UML이라고 해요. 다이어그램인데 클래스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보셨던 폼이라는 클래스. 그 폼을 한번 열어볼게요. 코드랑 같이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가 자바 코드로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그려 놓은 것이고요. 이 다이어그램 보는 법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클래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얘는 이제 클래스를 나타내고, 이 상자 중에서 첫 번째 상자 부분이 제목, 그다음에 두 번째 상자 부분이 필드를 나타냅니다. 필드.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있는 상자는 이 메서드와 생성자를 적어주게 됩니다. 이 필드 부분에 보시면은 private int with라고 되어 있는데, 이 private은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고요. public은 플러스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코드를 쓸 때는 자료형을 먼저 쓰고 변수명을 적어줬는데, UML을 그릴 때는 변수명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자료형을 써주는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폼 클래스의 필드와 메서드를 살펴보자면 with, height, id, title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터와 게터들이 위치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메서드를 표시를 할 때는 메서드명에 파라미터 적어주고 맨 끝에다가 리턴해줄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et with라고 하는 것은 public void set with 그다음에 파라미터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이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데요. public으로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메서드 명을 적어주고 난 다음에 파라미터를 적어주는데 파라미터 명하고 그 파라미터의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콜론을 적어주고 그 뒤에다가 반환 타입을 적어주게 됩니다. 이 void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환할 값이 없는 경우에는 void라고 했죠. 자바에서는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 폼을 상속하는 애들, extend 하는 애들이 바로 타이틀, 인풋, 버튼 세 개의 클래스고요. 이 상속 표시는 이렇게 화살표에 이렇게 비어있는 화살표, 실선에 비어있는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타이틀이라는 클래스가 폼 클래스를 익스텐즈 하고 있다. 이런 거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선 화살표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타이틀, 인풋, 버튼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자바에서는 부모가 하나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부모를 두려면은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상속이라는 용어보다는 구현, 일반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라는 표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점점점 화살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걸 코드를 볼게요. 타이틀 클래스의 코드를 이제 열어보면 extends form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드래그 이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implements라고 적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extends form implements drag event 이렇게 되어 있고요. input 클래스를 보면 extends form implements click ev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nput 클래스는 extends form 하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클릭 이벤트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버튼 클래스를 또 볼게요. 버튼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선으로 이렇게 한 게 있죠. 익스텐즈가 폼을 익스텐즈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얘는 두 개를 가리키고 있죠.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인 클래스하고 동일한데 키워드만 좀 다릅니다. 키워드가 다른데 클릭 이벤트를 볼게요. 클릭 이벤트를 보면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명 이렇게 적어주는데,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라는 키워드 대신에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게 됩니다. 인터페이스는 구현되지 않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에 추상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처럼 이렇게 바디가 존재하지 않는 이 바디 부분이 없는 메소드만 이름을 명시를 하면 되고, 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들은 해당 인터페이스에 구현되지 않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타이틀 클래스는 폼 타입일 수도 있고, 자료형이 폼일 수도 있고, 자료형이 드래그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이 중요해요. 폼일 수도 있고, 드래그 이벤트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선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간단하게 코딩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코드를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은 매튜, 나이는 23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인풋, 타이틀, 버튼 각각 클래스에 대해서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초기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줬고요. 얘를 지금 빨간 줄이 가져 있는데 이제 빠른 수정을 통해서 인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P 폼 인풋을 다 해줬고요. 이렇게 폼 패키지에 버튼 클래스 폼 인풋 타이틀 불러왔고요. 인풋 클래스를 생성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디폴트 값들을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폼이라고 적어놨죠. 이 폼이라고 적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풋 클래스가 폼을 상속하고 있고, 타이틀 클래스가 폼을 상속을 할 수 있고, 버튼 클래스가 폼을 상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풋이라고 적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추상화 시간에 이제 배웠듯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걸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려면은 데이터형이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의 클래스명을 사용을 한다고 배웠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풋도 이 하나의 폼이라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 폼으로 쭉 받아서 인풋, 타이틀, 버튼 클래스를 이 폼이라는 걸로 하나의 데이터형으로 관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폼이라고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럼 이거를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자면 이와 같이 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처음 보는 게 나올 텐데 arrays.asList라는 얘는 이 각 요소를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용법인데,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자면 이렇게 작성한 거랑 동의를 하고요. 임포트 해주시고요. 폼 리스트에 add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 요소들을 넣어주는 거죠. 4개의 폼 자식들을 이렇게 폼 리스트에 추가를 했고, 폼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실행을 해볼게요. 디버그 콘솔에서 출력을 해보면 name input, age input 이렇게 아이디를 출력하게끔 했으니까 아이디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레이 리스트를 리스트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전에 그 버튼 타이틀 인풋이 폼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같은 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를 임플리먼트한 구현한 클래스입니다. 어레이 리스트의 부모 클래스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싶으시면은 show type hierarchy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레이 리스트는 abstract 리스트가 부모고, abstract 리스트의 부모는 abstract colle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레이 리스트를 보면 abstract 리스트가 부모이긴 하지만 이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죠. 이 어레이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abstract 리스트라는 타입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지만 리스트, 랜덤 액세스, 클로너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타입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어레이 리스트는 이와 같이 리스트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에는 리스트 타입이니까 리스트 타입이 갖고 있는 메소드들을 어레이 리스트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리스트에 있는 메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찾아갈 때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밑줄이 거지는데,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리스트 인터페이스로 그대로 이동이 가능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배열 공부할 때 봤던 사이즈, is empty,
contains, iterator 등등 이런 메소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에서는 이런 메소드들을 구현하라라고 바디가 없는 메소드들이 여러 개 있고 이거를 어레이 리스트가 임플리먼트 해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에는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를 구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 타입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input, 타이틀, 버튼에 이 갖고 있는 임플리먼트한 인터페이스들을 살펴보자면 이 그림을 볼게요. 타이틀, 인풋, 버튼 이렇게 세 개가 각각 드래그 이벤트와 클릭 이벤트를 구현하고 있고 이 타이틀은 나중에 드래그 이벤트 혹은 클릭 이벤트로 타입을 변경을 할 수 있겠죠. 타이틀은 그 드래그 이벤트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으니까 타이틀은 폼 타입이면서 드래그 이벤트 타입이고 인풋은 폼 타입이면서 보시면 클릭 이벤트 타입이고 버튼은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으므로 폼 타입이면서 드래그 이벤트 타입, 클릭 이벤트 타입 이렇게 세 종류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클릭 이벤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클릭 이벤트를 갖고 있는 클래스는 인풋하고 버튼이니까 인풋하고 버튼은 인풋이 name, age, 그 다음에 서브인폼 이렇게 세 개죠. name, 폼, 클릭이니까 클릭 인터페이스가 구현하라고 지시한 클릭 이벤트가 구현하라고 지시한 클릭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 있겠죠. 볼게요. 버튼에 보면은 클릭 이벤트, 클릭 메소드, 인풋에 보면은 클릭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 줄 거지죠. 클릭은 undefined 돼 있다. 폼 타입에. 자, 우리가 클래스를 뉴해서 만들 때는 인풋으로 만들었지만 폼 타입으로 정의를 해서 만들었죠. 결국에는 인풋에는 클릭이라는 메소드가 있지만 폼에는 클릭이라는 메소드가 없죠. 그래서 빨간 줄이 뜬 거예요. 지금 폼 타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 얘를 폼으로 이렇게 한 번에 받으면은 리스트에 폼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배열을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편리한 점도 있지만은 폼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렇게 폼으로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받게 되면은 폼이 갖고 있는 메소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자식이 구현해 놓은 메소드는 이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폼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클릭이라는 애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폼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에는 getID라는 메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업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다면은 이 폼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리스트에서 쓰는 용도로 쓰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폼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별로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닐 거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우리가 코딩을 할 때. 그래서 이 input 폼이라고 했던 거를 input 전부 다 인풋으로 이제 바꿔보도록 할게요. 원래 자식 클래스의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빨간 줄은 안 거지죠. 그러니까 얘가 판단하기, 얘는 인풋 타이틀 버튼 원래의 것으로 하긴 했지만은 다 폼의 자식들이잖아요.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자식들이.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 폼이라고 적어줄 필요 없고 여기서 리스트로 만들 때 폼이라고 만들어도 되는 거죠. 출력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식 클래스들이 원래 구현하고 있는 타입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리스트를 만들었으니 이런 리스트도 만들 수가 있어요. 클릭 이벤트, 클릭 리스트, 뉴, 어레이,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폼과 비슷하게 클릭 이벤트 클릭하고 클릭 폼에 클릭 폼 클릭 이거 보이드니까 해줄 필요가 없네요. 클릭 폼 클릭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클릭 홈.add 하고 위에 거를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클릭 이벤트를 담고 있는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add를 폼들을 쭉 해줬습니다. 근데 add를 쭉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타이틀 폼을 넣은 부분에서 빨간 줄이 거지죠. 왜 그러냐? 타이틀 폼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 폼을 열어보면 임플리먼트를 이 클릭 이벤트는 얘는 없죠. 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클릭 이벤트 타입이 아니죠. 타이틀 폼은. 그러면은 우리가 작업할 때 일일이 이렇게 해줘 가면서 출력을 해야 되냐. 뭐 물론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세 개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범용적으로 이제 폼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올라가서 드래그 이벤트를 임플리먼트한 구현한 클래스인지 클릭 이벤트를 구현한 클래스인지 좀 체크하면은 굳이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포문을 다시 데이터를 다 맞춰서 넣어주고 이런 작업이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또 조작 처리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체크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타입 체크하는 거죠. 얘가 클릭 이벤트 타입이 맞냐? 이런 체크를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거를 인스턴스 of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포문을 한번 보시죠. 이제 폼 리스트에서 폼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 폼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얘가 클릭 이벤트 타입을 갖고 있냐? 있으면은 아이디를 출력을 하고 없으면은 클릭할 수 없다라고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입이요. 출력을 해볼게요. 네임 인풋은 클릭도 가능합니다. 클릭 이벤트를 구현한 것들은 클릭도 가능합니다. 타이틀은 클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인스턴스 of로 타입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클릭이 가능하면 폼.클릭이라고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죠. 왜냐하면 폼은 클릭 이벤트나 드래그 이벤트를 구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클릭이라는 메소드 자체가 없죠. 이 폼 클래스에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형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클릭 이벤트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 폼, 이게 폼이긴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뭐였죠? 인풋이었죠. 인풋. 근데 그 인풋은 클릭 이벤트를 구현하고 있어요. 클릭 이벤트 타입이죠. 그래서 이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소괄호로 넣고 그 해당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폼 타입을 클릭 이벤트 타입으로 바꿔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바로 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형 변환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꼭 필요할 때는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변수명 앞에다가 소괄호를 붙여서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타입의 클래스명을 적어 주시게 되면은 형 변환이 되고요. 이 폼은 자식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인풋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인풋이 또 클릭 이벤트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클릭 이벤트로 형 변환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형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클릭.클릭 이렇게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코딩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타이틀은 클릭할 수 없습니다. 서브밋은 클릭도 가능합니다. 버튼 서밋 클릭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이 가지는 장점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자바에서는 다양성을 가진 클래스의 형 변화는 변수명 앞에다가 소괄호를 붙이고 타입명을 적어주게 되면은 해당 타입으로 변환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바의 다양성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이 네 가지 원소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객체지향이 왜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설계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솔리드라고 하는데요. 이 5가지의 설계 원칙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단일 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모듈은 한 가지 책임을 가져야 한다. 모듈이 변경되는 이유는 한 가지여야 한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모듈이 변경되는 이유는 한 가지여야 된다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 실제로 이제 코딩하거나 설계를 할 때는 그 기준을 액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설계 어떤 기능에 대한 요 관련자들, 요거를 액터라고 하는데 이 액터들을 묶어서 스테이크홀더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능과 관련된 사람들, 보안팀에서는 로그인할 때 암호화를 해주세요. 생산팀은 공용 계정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액터별로 요구사항이 있겠죠. 이 요구사항들을 로그인이라는 모듈 하나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 로그인 모듈들을 뭐 생산팀에서 공용 계정 요청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권한 모듈로 분리를 한다든지 인사팀에서는 사용자별 권한을 나눠달라. 그러면은 로그인 모듈이 권한 모듈을 디펜던시 참조를 해서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다인 책임 원칙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분할 정복이라는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방식으로 이 처음에는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다가 얘네들을 이제 기능별로 모듈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이 전체의 기능을 정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법들을 분할 정복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방 폐쇄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확장에 열려 있고 수정에 닫혀 있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 수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맨날 들어오는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게끔 설계를 하라는 얘기고요. 이 개방 폐쇄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요구사항이 자주 바뀌거든요. 자주 바뀌었을 때 기존 코드를 수정을 하지 않고 동작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기능을 확장하게끔 설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로그인 모듈이 있어요. 로그인 모듈을 이제 단일 책임 원칙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모듈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쭉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암호화 방식을 뭐 A라는 방식에서 B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구사항이 변경됐다고 했을 때 이 암호 방식을 분리해서 개발을 해 놓지 않았다라면 아마 모듈 안쪽에 뭔가 코드를 막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암호화 모듈 내 암호화 방식 기능을 구현하는 클래스들을 디펜던시에서 의존해서 구현할 수 있게끔 암호화 모듈을 코딩을 해두고 요구사항이 변경이 됐을 때 그 클래스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확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암호 방식 1을 쓰지 않더라도 코딩 열심히 해가지고 밤새 야근하면서 구현해놨지만은 요구사항이 변경돼가지고 이 기능을 해달라 했으면은 이 기능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을 대체하는 다른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얘가 처음에는 이거를 이용을 하다가 요구사항이 변경됐을 때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를 개방 폐쇄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ISP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만을 제공.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다 보면은 이제 관심사 분리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실제 코딩상에서 그럼 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뭔가 어떤 서비스가 그냥 유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을 이용을 할 때 유저 리파지토리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이 유저 리파지토리 하나에 유저를 생성하고 유저를 조회하고 유저를 수정하는 그런 메소드들을 다 제공하는 식으로 개발을 하지 말고 유저 테이블을 조회하는 거에 대해서 뭐 조회만 하는 거 혹은 수정하는 거를 이렇게 관심사를 분리하는 거죠. 어떤 기능은 조회만 할 수도 있고 어떤 기능은 조회도 하면서 수정도 할 수 있겠죠.
인터페이스를 관심사에 따라서 분리를 해서 제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썸씽 서비스 외에 썸씽 서비스 그 2라는 것이 왔을 때 이 2는 조회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분리를 해 놓으면은 썸씽 서비스 2는 조회 기능만 바라보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기법들 대표적인 게 이제 CQRS라고 해서 커맨드 쿼리, 커맨드 수정 삭제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묻고 조회하는 거는 조회하는 것만 묻고 이런 식으로 제공해 주는 기법이 있는데 이거를 CQRS라고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CQRS 별도로 좀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거를 관심사 분리, 인터페이스 분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코프 치환 원칙입니다. 서브 타입은 언제나 자신의 기반 타입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말로만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바에서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이고요.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살펴보면은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toString이라는 메소드는 그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메소드인데 얘를 이제 많이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하잖아요. 그 밑에 클래스들이. 그 사용할 때 이 toString이라는 메소드는 객체를 적절한 문자열로 바꾸라는 의미인데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때 문자열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동작으로 로직을 바꿔버린다면 그 의미가 퇴색이 되죠. toString이라는 메소드에 대한 의미가. 이 퇴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용하지 마라라는 뜻이죠.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하는 건 toString으로 오버라이드를 해서 뭐 구현하는 건 좋은데 toString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벗어난 로그인 로직을 여기에다가 toString에다 넣어놓는다. 그건 좀 의미론적으로 좀 맞지 않죠. 리스코프 치환 원칙은 오버라이드를 통해 부모가 정의한 기능을 의미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의존 역전 원칙, 디펜던시 인버전. 요 스프링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듣는 용어죠. 여기 있는 글자보다는 그림을 먼저 보시죠. 이제 OCP, 요 OCP 보면은 개방 폐쇄 원칙이죠. 개방 폐쇄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모듈을 이렇게 디펜던시를 이렇게 미리 좀 나눠 두면은 요 요구 사항이 변경이 됐을 때 이 방식을 썼다가 이 방식을 쓰거나 혹은 이 방식을 쓰다가 이 방식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 모듈이 이 암호 방식 1을 사용할지 2를 사용할지 코딩할 때는 중요합니다. 코딩할 때. 코딩할 때는 몰라도 되게끔 설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암호화 모듈이 디펜던시를 암호 방식 1과 2를 직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만 만들어 놔요. 이 암호화 모듈은 암호화 인코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두면은 이 인터페이스에 맞게 암호화 방식들을 구현을 해 두는 거죠. 밑에 클래스들을. 그러면은 이제 실제 빌드하고 런타임 시에 어떤 컨피그 설정에 의해서 컨피그를 암호화 방식 1로 쓰겠다 라고 하면 암호화 방식 1을 쓰게 되는 거고 암호화 모듈에서 암호화 방식을 2를 쓰겠다 하면은 런타임 시에 2를 쓰는 거죠. 컴파일 시와 런타임에 대해서 구분이 좀 안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다른 자료 찾아보면서 런타임이 뭐고 컴파일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색을 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 모듈이 인터페이스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구현해라. 그러면은 여기 화살표를 보시죠. 여기 화살표 암호화 모듈에서는 암호화 방식의 디펜던스를 직접적으로 가졌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암호화 모듈이 암호화 방식 1과 2를 사용할 거야 라고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인터페이스를 놓고 보니까 암호화 모듈은 암호화 모듈 인터페이스만 바라보면 되고 암호화 방식 1과 2가 구현을 하게끔 돼 있죠. 지금 화살표 방향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 방식이 이렇게 가죠. 이거를 의존성이 역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객체라는 개념을 이제 창시한 사람이 앨런 케이라는 분이래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OOP는 메시징이 전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만든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 OOP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메시징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체 지향의 뭐 4대 특징 해가지고 캡슐화, 상속,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상속 때문에 OOP가 좀 많은 개발자들한테 욕을 먹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도 이 상속이란 부분을 빼고 이제 메시징, 캡슐화, 지연된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형성이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객체 지향을 다시 재정의해서 프로그래밍을 잘 해나간다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뭐 욕을 먹을 상황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이 메시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또 조합이 돼서 또 새로운 스타일의 코딩 방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아키텍처가 클린 코드 혹은 클린 아키텍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형태의 아키텍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OOP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개발자들도 많지만, 음, 이 내용들을 곱씹어 보면 결국에는 이제 OOP라는 것이 메시징, 캡슐화, 다형성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니까요. 무비판적으로 그냥 OOP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OOP대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 좋아.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서로 싸울 필요 없고 서로 받아들이면서 잘 조합해서 개발하면 훨씬 더 훌륭한 제품, 더 좋은 코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